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냥 NCS는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은요 NCS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요. 그냥 NCS가 뭐다라고 얘기를 잘 못하고요. 심지어는 NCS는 시험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NCS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NCS는 말 그대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국가에서 직무 능력을 표준화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했느냐가 중요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왜냐면 간단해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스펙 때문에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많이 초래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자, 예전 한 10년 전만 해도요, 취업을 할 때는요, 뭐 여러분들 그랬죠. 일반적으로 자격증 있어야 되고 학점 관리 당연히 돼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뭐 자격증 지금도 따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격증 개수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졌어요. 실제. 그리고 뭐 정말로 내가 어떤 일반 사무직을 지원을 하는데 자 실제 10년 전만 해도 자격증란에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뭐 운전면허증 쓰고 아시겠죠? 쓸데없는 자격증까지도 다 썼어요. 왜? 그렇게 했을 때 서류 전형에서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자,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자, 그리고 실제 회사에서 기업에서 이제 사람을 뽑았어요. 자, 뽑아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친구들이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스펙은 좋은데 정말 이 직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는 또 OJT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이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실제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때부터 만들어지다가 한 2014년부터 조금씩 일반화가 됐고요. 그러다가 한 2017년부터는 많은 공공기관, 100개가 넘는 공공기관에서 대부분 채택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은 국가가 많은 사람들이 스펙이나 그런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드니까 국가가 직무 능력에 맞추어서 준비를 한 친구들이 훨씬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말은 도와준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직무 능력만 하세요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 직무 능력을 일종의 매뉴얼화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csgo.kr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분류하는 게 있어요. 이제 직종별로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클릭해서 한번 잘 따라가 보시면 이러한 직무에서는 어떠한 능력이나 기술이나 태도가 필요한지를 나라에서 국가에서 매뉴얼화 시켜줬기 때문에 그걸 보고 준비를 하라라는 얘기예요. 딴 게 아니라. 아시겠죠? 요거는. 자, 그러면 이제 기업 채용의 평가 기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기존에는 예전 NCS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자, 일반적으로 회사 중심이었어요. 이제 회사에서는 누군가를 뽑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회사랑 맞는 사람을 뽑았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었죠. 회사랑 맞는 게 아니라 직무랑 맞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그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재상이나 비전들이 있었겠죠. 뭐 근데 이게 되게 웃기지만 많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재상을 보시면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제 표현은 다르지만 그렇죠. 보면 어떤 인재? 글로벌한 인재. 두 번째 뭐예요? 도전적인 인재. 세 번째 창의적인 인재. 네, 이러한 인재들을 뽑는 건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인재상 비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스펙에 따라서 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이 직무 정말로 이 일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시켜보면 훨씬 낫다,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요, 여러분들 통계를 보면 요즘은 조금 다르죠. 요즘은 아무래도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뭐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죠. 여러분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취직하는 게 조금 쉽진 않아요. 근데 예전만 해도요. 이제 취직이 좀 잘 되고 할 때는 대기업 입사자의 4분의 1 이상이 그만뒀어요. 신규 입사자들. 자, 왜? 그 이유가 돈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대기업이다 보니까 뭐 솔직히 연봉에 대한 불만보다는 대부분 내가 이 일을 10년, 20년 할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직무가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거예요. 자, 하지만 대기업들 역시나 아시는 것처럼 OJT 교육이 되게 잘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교육을 많이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그만두다 보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극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이 직무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을 먼저 선택한 다음 그 사람이 이 회사에서 역시나 일하고 싶다면 뽑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은 아시다시피 직무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요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NCS 기반의 채용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채용 프로세스라고 하면 대부분 아시죠? 채용 공고 날 거고요. 그리고 서류, 필기, 면접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반적인 채용 프로세스 뭐 있어요? 네, 채용 공고, 서류, 필기, 면접 이렇게 진행이 돼요. 아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NCS 기반을 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말이 그냥 이렇게 붙어요. 채용 공고가 나고 나면 NCS 기반의 서류 전형, NCS 기반의 필기 전형, NCS 기반의 면접 전형이라는 말이 한마디씩 붙어 있을 뿐 여러분들이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먼저 NCS 기반의 서류 전형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건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한때 화두였죠, 여러분들. 우리 채용하면 어떤 채용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블라인드 채용. 맞죠? 자, 블라인드 채용이 뭔가요? 블라인드 채용. 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뭐 블라인드를 내리고 하는 건 아니고 뭐 기본적인 스펙을 보지 않겠다라는 건데 뭐 모든 스펙을 안 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학벌, 그죠? 학력 같은 학벌, 그리고 성별. 뭐 근데 성별은 면접 때 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나이.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스펙은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NCS 기반의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인적사항, 그러니까 이력서, 자기소개서란이 있는데 특히나 그 이력서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학력을 쓰는 란도 맞죠? 뭐 성별을 나이 이런 걸 쓰는 란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역시나 개인적인 개인사에 대해서 쓰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얘네들이.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좌측에 있는 게 여러분들 보시는 일반적인 입사 지원서 이력서고요. 자, 오른쪽은 NCS 기반의 이력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좌측에 있는 예전 이력서를 보시면 뭐 가족상, 자격상 뭐 다 썼죠. 자, 근데 NCS 기반의 이력서는요. 최소한의 인적사항이고요. 그리고 어떤 대회 경험이나 자격증도요. 다 쓰는 게 아니죠. 이제는 어때?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경험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된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제는 기업을 보고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러죠. 실제 저는 한전에 가고 싶어요. 저는 한수원에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동일한 직무가 있어요. 한전도 있고 한수원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는요 어떤 성배전이 있다라고 치면 그 성배전을 한전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뭐 한수원을 위해서 달려왔는지보다는 당연히 이 일이 하고 싶어요 하고 대부분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네, 이 기본은 당연한 거예요. 직무에 관련해서 준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면접 때 가끔 물어보기도 하죠. 당신은 이 직무가 있다라면 A라는 기업에 가도 되는데 왜 우리 기업에 지원했나요? 자, 즉 어떻게 보면 직무 중심인 건 맞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 같은 걸 준비하실 때는요. 왜 이 기업이어야 되는지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인재상 비전을 가지고 뽑은 반면에 지금은 직무 플러스 인재상까지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조금 까다롭죠.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좀 더 까다로워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단 필기까지 통과를 했을 때 적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그 필기까지 통과를 못했다라면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직무 중심으로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항목들이
굉장히 추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거 보시면 자, 주제를 주고 무작정 기술한다. 자, 항목들이 정해져 있었죠, 여러분들. 성장 배경, 그죠? 뭐 신현민 성격, 뭐 성격의 장단점이겠죠. 대외 활동, 입사 후 포부. 자,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을 한 반면에 자, NCS 기반의 역량 지원서, 그죠? NCS 기반의 자기소개서는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역량별로 항목이 구분되어 있고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대답도 당연히 구체적으로 하셔야겠죠. 자, 이런 식의 NCS 기반의 서류 전형과 일반적인 서류 전형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요거를 조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케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직무 중심으로 준비를 했어. 어차피 학벌 안 본다며. 그러면 나는 이거 서류 전형 열심히만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되겠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 서류 전형이 그렇게 빡빡하진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건 다른 어떤 모 기업의 예전 채용 프로세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G3, G4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1차 전형을 보시면 30배수 선발, 적격자 전원 합격되어 있어요. 자, 즉 서류 전형에서 통과하는 문은 예전보다 굉장히 넓어졌어요. 예전에 공기업 하면요, 여러분들 서류 전형 5배수, 7배수 이 정도로만 뽑았어요. 근데 NCS 기반을 이용을 하면서 자, 이 NCS 기반의 서류 전형을 통해서는 문이 굉장히 예전보다 훨씬 많이 넓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라고 칠게요. 자, 100명의 지원자가 있어요. 자, 근데 서류 전형에서 이 100명의 지원자를 여러분들이 오로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가지고 뽑아야 돼요. 그죠? 솔직히 예전에는 학벌난이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맞잖아요, 여러분들. 학벌이란 자체가 뭐 내가 중고등학교 때 얼만큼 성실했는지 그 성실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는 있어요. 맞죠? 얘가 무조건 똑똑하다, 무조건 일을 잘한다. 네,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벌이라는 게 성실도의 척도로서 실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얘네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럼 과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이 둘만으로 정말 좋은 지원자인지 좋지 않은, 그러니까 적합한 지원자인지 적합하지 않은 지원자인지를 구분해내는 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내가 얘를 가지고 5배수, 7배수 이렇게 뽑아버리면 실제 좋은 지원자들이, 그죠? 우리 회사에 굉장히 적합한 지원자들이 탈락해 버릴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회사들은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래, 우리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을 가지고 너무 빡빡하게 뽑는 건 아닌 것 같아. 자, 그리고 좋은 지원자를 내가 떨어뜨릴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서류 전형의 문을 굉장히 늘리는 거죠. 30배수 선발 혹은 서류 검증이라고 해서요. 서류 전형이 아닌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의 자격만 도달한다라면 걔네들은 다 서류 전형은 패스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네들이. 그래서 예전보다는 서류 전형의 문은 넓어진 건 사실이에요. 자,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서류 전형에서 뭐 30배수 혹은 서류 검증을 해서 많이 뽑았어요. 근데 실제 학벌 같은 건 없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보면 뭐 지역 인재 전형 이런 걸 제외하고는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인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합격을 해요. 학벌 같은 걸 안 봤는데 어떻게 인서울 친구들이 합격했나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자, 보시는 것처럼 2차 전형이 보세요. 필기 전형에서 3배수 선발. 자, 필기에서요. 일반적으로 2에서 3배수 사이로 뽑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자, 서류 전형은 많이 통과했다라고 칠게요. 자, 근데 이 필기 시험은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실한 친구들, 필기 시험을 준비를 잘한 친구들이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그쪽 필기 시험에서 합격률이 높죠. 그리고는 합격률이 높다 보니까 실제 최종 면접뿐만 아니라 최종 합격까지도 잘 되는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서류 전형도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서류가 붙지 않으면 필기조차 못 보니까. 자, 하지만
서류 전형은 예전보다 훨씬 문이 넓어졌고 그리고 필기 전 그 반면에 필기 전형은 문이 좁다 보니까 우리는 이 필기 전형을 열심히 준비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죠? 요거.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서류에서 제가 문이 넓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서류에서 어떻게 문이 넓어질 때 30배수를 선발하고 하지만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을 보시면 이게 어떤 기업의 건데 한번 같이 보세요. 자, NCS 기반 직무 역량 중심 자기소개서 10점 보이시죠? 맞죠? 그리고 교육사항 40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자격 관련 직무 관련 자격사항 50점 보이시죠? 그죠? 자, 보시는 것처럼 관련 교육 사항과 자격 사항 같은 경우에는 학벌과 관련된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라면, 내가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격증을 땄다라면 그냥 90점을 획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고작 10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10점밖에 안 돼요.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자, 그 얘기는 얘네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직무 중심적으로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게 이런 교육이나 자격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학벌이 아닌 스펙이 아닌 내가 어느 정도 준비만 한다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많은 자격증을 따겠다라기보다는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ncsgo.kr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내가 이 직무에 필요한 자격, 기술, 능력, 태도가 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교육상, 거기에 대한 자격상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서류 전형은 어느 정도는 통과가 되실 거다라는 거예요. 왜? 문도 많이 넓어졌으니까.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죠. 자, 이렇게 서류 전형을 실시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면 뭐가 있어요? 네, 필기 전형이 있어요. 맞죠? 자, 필기 전형. 자, 우리가 알고 있죠. 아, NCS 관련해서 시험 치는 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시험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직업 기초 능력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직무 수행 능력이 있어요. 자, 직업 기초 능력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일단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런 시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얘네들을 왜 치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직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개발을 했고요. 단순한 인지 능력 테스트가 아니라 직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능력. 자, 그래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 사고를 평가하기 위한 잉바스켓 형태의 검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예전에는 여러분들 뭐 공기업도 그렇고 사기업도 보시면 거의 뭐 대부분 직무 적성 검사라는 걸 쳤어요. 근데 혹시나 그 문제를 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직무 적성 검사 이 문제를 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이 직무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히. 그럼 걔네들은 그때까지 왜 쳤느냐? 네, 간단하죠. 객관적인 툴로서 작용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 시키기가 굉장히 수월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 뭐 직무 적성 검사라고 얘기는 했지만 직무에 적합한지 구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NCS 기반의 필기 전형은요, 이제는 직무 수행과 조금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이 직무 수행이라는 게 뭐 직무는 다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직무에 따라서 문제가 다 다르나요? 또 그건 아니지만 자,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해서 10가지 능력이 있는데 이러한 직무에 필요한 능력들에 대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럼 A라는 직무는 이 세 가지 능력만 있으면 좀 충분할 것 같아. 그럼 이 세 가지 능력을 시험을 치는 거고요. B라는 직무는 6가지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 6가지 능력에 대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은 직무에 맞게끔 시험을 바꾸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해서 역시나 얘도요. 직무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달라져요, 얘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직 지원하시는 분들 있죠? 이공계 전공자분들. 자, 그분들은 뭐 한전이나 뭐 한수원이나 이런 데 보시면 뭐 전공 시험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맞죠? 네, 그게 직무 수행 능력이에요. 자,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최소한 직무에 이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시험을 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직업 기초 능력을 통해서 이 직무에 필요한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할 능력 이 정도는 있어야 돼 하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실제. 자,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먼저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과 관련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공계, 기술직을 지원하시는 이공계 분들은 그 전공 분야를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뭐 일반 사무직으로 나눌게요. 인문상경 계열들이 조금 지원하는 이 일반 사무직 계열은요. 뭐 그런 거 있죠. 뭐 경영, 경제 혹은 상식, 그죠? 뭐 법, 상식 이런 시험들을 쳐요. 맞죠? 자, 그런 시험들이 직무 수행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얘를 좀 잘 나눠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기술직에 지원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전공자일까요? 아닐까요? 대부분 전공자예요. 내가 인문상경 계열 출신인데 기술직 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은 솔직히 잘 없어요. 이쪽은요. 맞죠? 왜? 4년 동안 배워야 되는 내용을 단 내가 뭐 1년 만에 준비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지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NCS 필기 시험에서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이 두 가지 중에서 이공계 기술직들이 지원하는 그죠? 이공계 분들이 지원하는 기술직에서는 직무 수행 능력에서는 큰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왜? 대부분이 전공자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 시험에 변별력이 있어야겠죠? 그 친구들은 뭐 당연히 직업 기초 능력이 변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요거. 자, 반면 인문상경 계열들이 지원하는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뭐 경영 경제 상식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쪽은 뭐 그냥 인문학부 친구들이 있고 경영학부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마도 경영학부 친구들이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직무 수행 능력에서 조금 편차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인문상경 계열 즉 일반 사무직 쪽으로 지원을 하신다면 직무 수행 능력도 준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직업 기초 능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반면에 기술직 그죠? 기술직 지원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전공은 웬만큼 하셨기 때문에 직업 기초 능력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열심히 해주셔야겠죠. 이해되시겠죠, 요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금융공기업이 있어요, 맞죠? 자,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이 두 가지 시험 중에서 직무 수행 능력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아시겠죠? 어떤 기업들은 직업 기초 능력을 안 치는 것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금융공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 직무 수행 능력으로 거의 뭐 여러분들이 90% 이상 10시간을 이 필기 시험을 준비를 하신다라면 그쪽으로 90% 이상 준비를 해주시는 게 합리적이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존 필기 평가랑 NCS 기반의 필기 평가의 차이를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기존 필기 평가는 인지 능력을 많이 중요시 여겼어요. 자, 하지만 NCS 기반의 필기 평가들은 이제는 인지 능력 플러스 인지 능력을 안 본다라는 건 아니에요. 인지 능력 플러스 혹은 직무와 관련된 능력까지도 좀 많이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NCS 필기 전형의 직업 기초 능력은 이렇게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10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준비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저랑. 자, 먼저 10가지 능력이 있는데 이 10가지 능력 중에 여러분들이 10가지를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 A기업, B기업, C기업이 있으면요. 기업마다 나오는 능력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A기업은 10가지 능력 중에 4가지 능력을 시험을 치고요. 어떤 B라는 기업은 3가지, 어떤 C라는 기업은 6가지 이런 식으로 기업마다 치는 능력들이 달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직무 중심인데 이게 왜 기업마다 달라지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마다 다르고요. 자, 하지만 직무 중심이다 보니까 조금 비슷한 것들도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기업은 4개, 3개, 어떤 기업은 3개, 어떤 기업은 6개 이렇게 친다고 봤을 때
4개, 3개, 6개 공통적으로 좀 자주 출제되는 능력들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의사소통 능력 맨 위에 보이시죠? 그리고 조금만 내려보시면 문제 해결 능력 보이시죠? 조금 더 내려가면은 수리 능력. 요 3가지 능력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조금 중복적으로 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 이 NCS 필기 전형을 준비를 한다. 그 중에서도 직업 기초 능력을 준비를 하신다면 10개 영역 중에서 자, 요 3가지 영역에 80에서 90%의 시간을 할애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자, 메인은 3개가 맞는데 거기서 자원관리 능력이라고 또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자, 실제 이 3가지가 거의 80%, 70% 정도가 나오고요. 70%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원관리 능력이 한 20% 차지를 해줘요. 그 중에서. 그래서 자원관리 능력도 출제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자, 하지만 뭐 메인은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능력이 되고요. 거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자원관리까지. 아시겠죠? 요 4가지 영역이 메인인데 자원관리는 약간 비중이 약간 낮다. 이 3가지에 비해서는. 자, 어찌됐든 이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10시간 정도를 내가 NCS 필기 지정 그 NCS 직업 기초 능력을 준비를 하신다라면 9시간을 요 4가지 영역에다가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실 거예요. 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업에만 지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A라는 기업도 지원하고 B, C 여러 가지 기업에 지원하다 보니까 10가지 중에서 요 4가지 영역에 90%의 시간을 할애하는 게 합리적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면 6가지 영역이 남아요. 능력이 남죠. 자, 얘를 조금 분류를 해볼게요. 자, 먼저 6가지 중에서 먼저 정보 능력 얘기를 해봅시다. 자, 정보 능력은요. 자, 여기 적혀 있죠.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 활용 능력은 정말로 여러분들 컴퓨터를 만질 줄 아느냐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얼만큼 잘 다루냐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프트웨어 뭐 기업에 입사하면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워드, 그죠? 혹은 파워포인트, PPT, 그죠? 혹은 엑셀이 돼요. 그죠? 자, 이 3개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요? 네. 제일 많이 쓴다라기보다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거. 그죠? 자, 어떻게 보면 제일 가르치기 힘든 거. 회사에서. 그게 바로 엑셀이 되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3가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고요. 일반적으로. 그 중에서도 엑셀에 대해서도 실제가 출제가 많이 된 건 사실이에요. 뭐 함수 이런 것들도 나와요. 아시겠죠? 피벗 테이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 능력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국사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커마를 많이 따요. 실제 뭐 자격증 점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실제 내가 어떤 업무를 볼 때 대학교에서 학교 생활, 그러니까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내가 학교 생활에서 엑셀을 많이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에 대해서 많이 약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커말 같은 거를 실제로 많이 따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컴퓨터 활용 능력 쪽은 자, 이러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출제가 된다. 자, 그리고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해서 매뉴얼 내용이에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이 NCS 필기 전형은 그죠? 인바스켓 종합적 사고 결정, 직무와 관련된 종합적 사고 결정을 위한 인바스켓 형태의 검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즉, 자, 정보 처리 능력. 이 NCS 직업 기초 능력, 정보 능력 매뉴얼을 보시면요. 이 정보 처리 능력과 관련된 매뉴얼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게 업무를 하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매뉴얼 내용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 어떻게 보면 암기형의 매뉴얼 내용들이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약간 10가지 중에 처음에 제가 의사, 수리, 문제, 자원 관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거기서 나머지 6가지 중에서도 그나마 출제 비중이 더 제일 높은 건 바로 그 다음은 정보 능력이 돼요. 근데 이 정보 능력 준비는 자,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그죠? 그리고 매뉴얼에 있는 내용. 이 정도는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 일단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5가지 남았어요. 자, 이제 버릴 거 먼저 버려볼게요. 자, 자기 개발 능력. 여기에 보시면 자아 인식 능력, 자기 관리 능력, 경력 개발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이 자기 개발 능력은 출제되는 곳에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실제 출제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뭐 일반적으로 자기 개발은 출제 의뢰가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 자기 개발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시원하게 그죠? 확률 싸움으로 가자는 거예요. 출제될 확률이 낮다 보니까 자기 개발은 그냥 버리자.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너무 불안하다라면 여러분들 거기 뭐 여러분들 기본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맞죠? NC에서 기본서 이런 거 있으시면 거기 자기 개발 능력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문제 한 번 정도 풀어보시고 뭐 거기에 나오는 이론 정도만 한번 살살살 훑어보세요. 그리고 그치 여러분들이 막 거기 있는 걸 막 너무 달달달 외우고 그러지 마시고 거기 문항에 나온 거 그런 거 위주로 한번 훑어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직업윤리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직업윤리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출제 비중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자, 왜냐면 많은 기업들이 인성검사를 따로 보고 나요. 혹은 AI 면접 많이 도입을 했죠. 그죠? 근데 이 AI 면접 안에 인성검사가 또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성검사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직업윤리의 출제 비중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윤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출제 비중을 조금만 낮추어서 그래서 자기개발과 직업윤리는 조금 후순위로 밀어서 준비를 해주시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세 가지가 남았죠. 기술 능력, 대인관계 능력, 조직이해 능력.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얘를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공계 기술직 지원하시는 분들은 기술 능력. 자, 그리고 그 인문상경 계열 아시겠죠? 인문상경 계열 뭐 일반 사무직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인관계 그리고 조직이해 능력 이쪽을 준비해 주시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걸 보니까 기술 능력은 약간 이공계 전공자들 쪽 시험 아시겠죠? 그리고 대인관계랑 조직이해는 약간 일반 사무직들 쪽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지원하시려고 하는 직무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게 내가 약간 기술직 쪽인지 혹은 일반 사무직 쪽인지를 구분을 하셔서 여기에 맞게 준비를 해달라는 거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인문상경 계열로서 뭐 대부분 일반 사무직에 지원을 한다면 저는 기술 능력을 솔직하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술직이에요. 자, 제가 기술직을 준비를 한다라면 뭐 조직이해랑 대인관계 솔직히 잘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제일 좋은 건 10가지를 다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여러분들 시간에 쫓기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약간은 확률 싸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쪽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능력을 중심으로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영역 중에 일단은 정말 메인은 3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자원관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6가지 능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뭐 메인 영역은 뭐 메인이다 하고 끝낼 수는 없겠죠. 그죠? 자, 그럼 메인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 더 드려볼게요. 자, 먼저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네. 네, 죄송해요. 자,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직장 생활에서 문서를 읽거나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의미를 파악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실제 의사소통 능력은 문서를 이해하는 능력,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경청 능력, 의사 표현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 이 능력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실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질문은 여기 올려주시면 제가 이따가 한 번에 대답을 해드릴게요. 아니면 뭐 얘기하면서 갈까요? 그냥. 네, 일단은 뭐 의사소통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면서 갈게요. 자, 여러분들 방금 올라왔거든요. 고졸 전형과 대졸 전형 난이도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당연히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뭐 100%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 출제 문제가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고졸 전형이고 얘는 대졸 전형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자, 제가 한 문항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한 문항을 가지고 얘는 난이도 상짜리로 만들고요.
얘는 똑같은 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자료가 동일한 거죠. 동일한 자료로 대졸은 상자리로 만들고 고졸은 하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난이도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료는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대졸과 고졸의 난이도 차이는 실제 존재는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또 중간중간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 능력부터 얘기를 드리면, 자, 의사소통 능력은 요 5가지 능력을 물어보는 건데, 자, 여러분들 문서를 이해하는 능력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문서를 이해하는 능력을 알 수 있을까요? 자, 혹은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네, 문서 이해 능력 읽으면 돼요. 읽을 수 있는지 제대로. 맞죠? 작성, 써보면 돼요. 경청, 들어보면 돼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 뭐 듣기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기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객관식의 필기 시험을 쳐야 돼요. 그죠? 시험을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소통 능력은요. 어쩔 수 없이 어떤 거? 네, 독해 능력이 대부분 출제가 되죠. 어쩔 수 없이. 자, 독해라는 자체가 1, 2 능력을 판단하는 건 맞아요. 아시겠죠?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필요로 해요. 근데 아까 경청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대화문을 줘요. 그리고 메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죠? 어떻게 보면 대화를 했다, 경청을 한 거죠. 근데 어찌됐든 이걸 실제로 듣기평가나 말하기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자, 대부분 어떻게 보면 글로써 표현을 하죠. 그럼 글이라는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다 보니까 독해 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는 80%가 독해 능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독해요. 여러분들 저는 독해하면 계속 수능에서 나오던 굉장히 긴 비문학 지문이 떠올라요. 네, 당연히 이쪽은 문학은 안 나오겠죠. 네, 비문학 지문을 떠올리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수능처럼 그 지문의 길이가 엄청 길진 않아요. 이쪽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해 볼 만 하시고요. 자, 그리고 문서의 종류도요. 여러분들 지금은 메모한 내용 나왔었죠. 자, 혹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그죠? 어떠한 기사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문서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얘네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독해 능력을 올려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독해 능력을 계속 뭐 고등학교 때 나오던 비문학 지문 이런 것만 떠올리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서 작성 능력으로 자, 보시는 것처럼 기획에서 미음을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맞춤법이라든지 그 어떤 문단에 대해서 흐름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식의 문제도 역시나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의사소통 능력은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의 종류는 어때? 굉장히 다양하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에이, 문서의 종류가 다양해도 어차피 독해잖아요. 네, 맞아요. 또 어차피 독해는 사실이에요. 자,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이번 필기 시험은요. 뭐 후기 같은 거 보시면 피셋형이었어요. 이번 시험은요. 모듈형이 많이 출제됐어요. 이번 시험은요. 피드형이 많이 출제됐어요. 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못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피셋형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 공적 적격자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PSAT라는 시험이 있어요. 간단하게. 자, 거기 시험에 보시면 말하자면 언어 능력, 자료 해석 능력, 상황 판단 능력 이러한 영역이 있거든요. 자, 근데 얘네들을 보시면 언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독해고요. 자, 그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학, 술이죠. 근데 술이라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자료 해석이라고 해서 자료만 가지고 출제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황 판단이라고 해서 어떤 문제 해결력을 물어보기 위한 어떠한 약간의 역시나 독해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자, 이런 PSAT라는 시험이 있는데 자, 이번 시험에서 피셋형이었어요라는 식의 그런 얘기는 이 세 가지 영역에 그러니까 이 PSAT 시험과 굉장히 좀 많이 흡사하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피셋형은요. 자, 그리고 모듈형은요. 여러분들 그 NCS 직업기초능력 매뉴얼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매뉴얼에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걸 약간 암기했느냐는 매뉴얼 유형의 시험이 있고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보면 직무적성 검사라는 예전에 시험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간단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듈형이에요 라고 표현을 해줘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P줄형은 PSAT형 시험과 모듈형의 시험이 섞여서 나왔다. 해서 P줄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요즘은 추세가 어떠냐면 모듈형만 나오고 P셋형만 나오고 이렇진 않고요. 대부분 좀 많이 섞여서 나오는 편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그래서 이 의사소통 능력도요. 당연히 독해 능력은 뭐 필세정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자, 이 의사소통 능력도 모듈형이 있어야겠죠. 그 모듈형은 바로 지금 보시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모듈형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문서 특징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설명서. 뭐 이거 하나만 볼게요. 자, 설명서 누가 봐요, 여러분들? 설명서. 누가? 네, 그 어떤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읽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설명서에 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건 어떤 걸까요? 바로 어려운 용어겠죠. 자, 어떠한 내가 핸드폰을 샀는데 거기에 뭐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막 써 있어요. 그 매뉴얼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매뉴얼이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런 것들이 이 문서에 따른 특징이 되는 거예요. 실제. 자, 혹은 여러분들 뭐 기획서가 있어요. 기한서나 뭐 기한서가 있다라고 칠게요. 누군가가 기한을 해요. 자, 이 기한을 왜 해요? 나와 있죠.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 작성하는 사내 공문서. 그죠? 자, 그러면 기한을 했어요. 뭐 사람들이 볼 거예요. 그냥 아무나 막 보나요? 그건 아니죠. 자, 실제로 기한서를 쓴 거는 결재를 받기 위함이죠. 그 공문서에 대해서. 맞죠? 그럼 결재를 받는다는 건 실제 결재란도 들어 있어야겠죠. 자, 이런 식의 문서 종류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특징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아마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들. 자, 박 과장과 최 대리의 대화를 읽고 최 대리가 일일 보고서 업무로 앞으로 일일 업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숙제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이 업무 일지가 있어요. 이 업무 일지는 누가 볼까요, 여러분들?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윗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맞죠? 저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 얘가 업무 일지를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업무 일지를 쓰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업무 일지는 그러니까 누가 보는 것보다는 딱 봤을 때 굉장히 간결하게 써 있어야 되고 잘 알아볼 수 있어야겠죠. 맞죠? 자,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숙지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면 얘는 5번이 되거든요. 자, 5번에 보시면 업무 진행 과정에서 쓰는 보고서인 경우 어려운 전문 용어는 가급적 사용을 삼간다라고 돼 있어요. 자, 어려운 전문 용어는 어디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매뉴얼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업무 일지도 윗사람들이 보는데 어려운 전문 용어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요? 그죠? 핵심 사항 들어가고 간결하게 쓰고 이거는 당연한 건데 전문 용어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업무 일지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윗사람들이 봐요. 근데 과연 그 사람들도 이러한 업무를 했을 텐데 이 업무와 관련된 어려운 전문 용어를 그 사람들은 모를까요? 당연히 알 거라는 거예요. 맞죠? 일반적인 사람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 업무 일지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5번 같은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매뉴얼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준비는요. 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독해 플러스 모듈형인데 이 모듈형은 여러분들 의사소통 능력에서 할 수 있는 모듈은요. 뭐 맞춤법 또는 여러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문서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독해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네, 독해는 어떻게 하면 돼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독해를. 책을 많이 읽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 좋죠. 뭐 책 많이 읽으면 좋아요. 한 10년 동안 읽으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근데 우리는 10년 동안 책만 읽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푸세요도 아니에요. 저는 아시겠죠? 문제만 무조건 냅다 푼다고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신문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세요. 뭐 여러분들 뭐 저는 조중동은 싫어요. 막 이런 건 상관없어요. 아직 조중동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글 읽기, 독해, 그러니까 독해 능력을 올리기 위함이지 그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근데 신문을 사시면요. 사실을 쓴 게 있고요. 사실 말고 그런 여러분들 사설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맞죠? 누군가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막 이렇게 써주는 본인의 의견을 써 있는 사설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꼭 읽어보세요. 근데 읽는 게 제가 읽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의 사설을 딱 읽어요. 읽고 나서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가 끝이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이 딱 절대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그냥 쫙 정독을 하세요. 아시겠죠? 한 번에 글을 한번 쫙 정독을 하고 나서 정말로 이 글쓴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손으로 써보세요. 뭐 핸드폰으로 쓰든 컴퓨터로 쓰든 뭐 종이에다 쓰든 아시겠죠? 한마디로 한 세네 줄 정도를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랬는데 정말로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이 맞구나. 여러분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 느낌이 오실 거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이 느낌만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충 사람들이 읽고 나서 대충 알겠네 이런 거네 하고 넘어가는 건 독해 능력이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것보다는 읽은 뒤에 여러분들이 간단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글쓴이가 말하고 싶었던 주제, 요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세 네 줄로 여러분들이 옮겨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딱 읽고 머릿속에 떠올려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여러 번 하시다 보면 독해 능력은 자연스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문제만 많이 풀어도 조금 올라가던데요. 네, 조금은 올라갔는데 아니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건 좋은데 처음부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문을 딱 읽으세요, 여러분들. 읽고 역시나 똑같아요. 보기 보지 마시고 한 두 줄 정도로 요약을 해보세요. 정말로 이 글쓴이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뭔지, 요지가 뭔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꼭 두 줄, 세 줄로 요약을 해서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런 연습을 10번 해주시는 게 문제를 100개 푸는 것보다 나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많은 친구들이 지름길로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풀면 무조건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여기저기를 둘러보니까 계속 문제집만 저 5건 풀었어요. 어떤 이런 친구들은 봤어요. 저 문제집 30건 풀고 합격했어요. 여러분들 30건을 푼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건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 아니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지름길은요. 문제집 3권 풀었어요 하고 합격하는 친구들. 네, 그게 더 지름길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권을 풀더라도 제대로 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 능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또 맞춤법 물어보는데 맞춤법은 평소에 여러분들 조금 예쁜 말투 사용하시고요. 줄임말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신문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문사 샀다고 여러분들 정말로 사설만 읽지 말고요. 그 내용을 한번 정치면도 상관없어요. 읽다 보면 정말로 이 단어가 어떤 느낌이고 뉘앙스인 건 아는데 내가 정말 뜻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누가 어떤 단어를 물어봤을 때 이 단어는 이러한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없다라면 그냥 뉘앙스만 아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라면 그런 단어는 한 번쯤 찾아보세요.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밖에 맞춤법이나 이거는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죠? 뭐 어떤 맞춤법 책을 쳐가지고 막 읽어보고 이거는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 능력은 준비를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질문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NCS 처음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자, 일단은 종합 기본서를 사세요. 아시겠죠? 자, 먼저 저는 준비한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NCS 기본서를 사가지고요. 처음에 시간 제한 없이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 관리 능력. 일단은 요 네 가지를 꼼꼼하게 풀어볼 것 같아요. 자, 근데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푸는 건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의사소통, 그러니까 독해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그냥 푸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린 거 한 10문항 풀다가 10개 중에 한 4개밖에 안 맞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을 조금 이용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4가지를 먼저 쫙 푼 다음에 시간 제한 없이, 그리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본인의 전공에 따라서, 아시겠죠? 지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나눠 드렸잖아요.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서 풀어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는 두 번째 문제집을 하나 더 살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이제 여기에 보면 모듈형 종합 기본서 나와 있는데 뭐 제일 좋은 건 2개 다 사가지고 같이 풀어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근데 뭐 그게 안 된다면 먼저 종합 기본서 사고 그다음 모듈형 사고인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종합 기본서가 모듈형이랑 다 들어있는 걸 얘기하는 건지. 그렇겠죠? 맞죠? 그럼 저는 다 들어있는 걸 살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죠? 그래서 그렇게 풀고, 그리고 모듈에 대해서 그런 기본서에 보면은 요약한 게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요약본. 자, 그 요약본을 여러분들이 쭉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모듈형 문제, 분명히 뭐 예시 문항이 뭐 문제집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풀어보고, 혹은 내가 몰랐던 내용이 있다라면 문제를 풀다가 모듈 내용이다. 그럼 그 정도는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다가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에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건강보험공단 문항 문제집을 사요, 따로. 근데 실제 여러분들 이쪽은요, 유형이라는 게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출제 기관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출제 기관에서도 2차 외주로도 문제를 많이 줘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유형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실제. 근데 뭐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문제집을 사는 목적은 딴 게 아니에요.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세팅을 해져 있을 거예요. 문항 안에. 그게 중요해요. 자, 왜냐면 제가 출제할 때도요, 출제 의뢰가 들어오면 처음에 A라는 기업이에요 하잖아요. 그럼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고 그 회사 홈페이지랑 회사 관련해서 그 자료들을 조금 문항에 출제하려고 노력을 해요. 10개의 문항을 출제한다면 50% 정도는 그래도 이 회사와 관련된 지문을 많이 쓰려고 해요. 자료를 대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문제집을 사보는 게 중요한 거지. 문항 뭐 문제 유형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사보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제집 샀는데 걔네들 내용이 없어. 그러면 솔직하게 저는 좋은 문제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식 시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여러분 뭐 상식 같은 경우에 이게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 예전에 GSAT, 여러분들 삼성 직무 적성 검사 있죠? 그 얘네들 시험에 그 상식 시험이 있었어요. 그 상식 시험이 뭐냐면 일반 상식이 들어 있고요, 여러분들. 경영 경제 상식, 과학공학 상식 이렇게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제가 나중에 출제되는 걸, 그러니까 뭐 NCS에서 상식 나오는 걸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경영 경제 상식, 일반 상식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GSAT 삼성 직무적성 검사 상식 있거든요. 그때 뭐 이런 모음집 같은 걸 분명히 많이 뿌렸을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보면 용어라든지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좀 보시고 시중에 있는, 왜냐하면 또 상식도 계속 추가가 되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뭐 어떤 상식 이론서, 아시겠죠? 뭐 문제집도 좋지만 뭐 문제만 냅다 푼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상식은 많이 읽어보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내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읽어보시고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독학으로 NCS 문제지를 사서 들어보고 반복한다고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 뭐 학교 있잖아요. 학교에서 특강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 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뭐 줌을 통한 온라인 특강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오프라인 특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학교 취업 사이트에 보시면 그 학교에서 이런 NCS 관련한 특강들을 많이 개설을 해줘요. 아시겠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때 그런 특강을 꼭 들어보세요. 저는.
그런 거를 한두 번 듣고 나면요, 여러분들 실제로 뭐 내가 인강을 통해서 꼭 결제를 하고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좀 더 준비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실제 뭐 저희는 지금 2시간이라는 시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뭐 많은 걸 얘기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지금. 자, 하지만 저희는 지금 좀 짧지만 학교에서 뭐 6시간, 12시간 이런 식 특강을 많이 개설을 하거든요. 그때 그런 거 한번 딱 들어보시고 정말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조금 더, 혹은 그 강사님들이 팁도 많이 말씀 주실 거거든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혼자 독학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의사소통 능력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질문은 또 좀 이따가 나오면 대답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수리 능력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수리 능력, 여러분들. 뭐 기초 연산 능력, 통계 능력, 뭐 도표 분석, 도표 작성, 어떻게 보면 자료 해석이거든요, 얘네들은. 자, 그래서 기초적인 연산, 여러분들 사칙 연산이 돼야 안 돼요? 틀 거예요, 여러분들. 사칙 연산, 그죠? 자, 그리고 기초 통계 능력, 통계적인 기초적인 지식이 있느냐? 여러분도 기초적인 통계 지식하면 막 Z 분포, 막 정규 분포 이런 걸 떠오르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간단한 백분율, 평균 확률, 뭐 혹은 표준 편차 이런 것들, 간단한 통계 지식이 있느냐? 그리고 도표 분석 능력과 도표 작성 능력은 자료 해석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앞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차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업무의 효율이 증가가 될 것 같다. 자, 그랬을 때 입출자 조건이 있고요. 지금 뭐 현재 차가 몇 대가 있는데 100대의 차가 다 들어오는 건 언제인지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즉 이 문항을 여러분들이 풀 때요, 당연히 사칙 연산이 들어가요. 그죠?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 이 수리 능력에서는 사칙 연산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자, 어떠한 사칙 연산이냐면 이러한 업무 상황, 직무 상황 안에서의 사칙 연산이 궁금한 거지. 여러분들에게 3 곱하기 4는 얼마니? 3 빼기 5는 얼마니?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보니까 이 수리 능력 준비한다고 막 곱셈 막 한 거, 뭐 곱셈 백제고 막 곱셈 풀고 막 덧셈하고 나눗셈 이런 거 여러분들 진짜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사칙 연산 안 돼요? 그거 안 되시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공기업 취업 못 해요. 사칙 연산이 안 되면. 자, 한마디로 여러분들 사칙 연산은 다 되실 거예요. 맞죠? 속도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다들 되세요. 근데 이쪽에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냐라기보다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조건과 상황 안에서의 사칙 연산이 가능하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여러분들이 냅다 사칙 연산만 해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황을 접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수리 능력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 문제집에 보시면 막 문제집에서 그냥 막 뭐 3 곱하기 3 이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의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풀어가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칙 연산을 해가는 거지. 즉 여러한 상황을 접해보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한 상황에 접해지다 보면 여러분들이 상황에 익숙해져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일단은 수리 능력에서도 기초 연산 능력은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리도 모듈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수리 모듈형이라고 하면 수리에서 이론이 있나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론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직무적성 검사에서 나오는 문제 형태죠. 뭐 거속시, 농도 문제, 뭐 일 작업량, 그리고 약수와 배수, 그리고 여러분들 경우의 수 확률. 자, 이런 거 중학교 때 우리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보시면 1차 방정식, 부등식, 뭐 연립 방정식, 연립 부등식 이런 거 하셨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런 거와 그걸 딱 배우고 나면요, 여러분들 이제 수학 익힘책에 보시면 그죠? 거속시 문제 나오고 그리고 막 농도 문제 나오고 했던 것들 아시겠죠? 그런 식의 뭐 우리가 기초 응용, 그러니까 응용 계산, 응용 수리라고 표현을 하는 이런 식의 수학 문제들. 자,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돼요. 뭘로? 수리 능력의 모듈 문항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쪽 부분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쪽은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자, 왜냐면 저도 출제를 하지만 이쪽
기초 모의인가 뭐 이런 응용 수리 문제를 낼 때는요. 무조건 난이도 하로 세팅을 하지 난이도 상짜리로 세팅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자, 여러분 합격을 하는 건요. 남들이 맞추는 문제는 다 맞춰야 돼요. 즉 난이도 하는 무조건 다 맞춰야 되는 거고요. 자, 틀리더라도 난이도 상자리에서 틀려야 되는 거지 하에서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는 맞춰야지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뭐 간단하게 문제만 읽어볼게요. 출장비 규정은 아래와 같은데 회사에서 100km 떨어진 곳으로 출장을 다녀오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평균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주행을 했고요. 회사로 복귀할 때 60km까지는 시속 60km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절반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청구해야 할 출장비를 물어봤어요. 자, 출장비라는 건 기본 출장비랑 기름값을 더하면 돼요. 자, 기본 출장비라는 건 걸린 시간 곱하기 14,000원이래요. 자, 한마디로 거리가 나와 있고 속력이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건 속력분의 거리. 이 얘를 이용해서 시간을 구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는. 이해되시겠죠? 그 시간을 구해가지고 정답을 구하면 돼요. 즉 무슨 문제예요? 네, 거속시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응용 수리, 응용 계산 문제도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쪽은요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많이 풀어주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쪽은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근데 난이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필기시험에 합격 컷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뭐 시험마다 난이도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75% 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즉 내가 10문항을 푼다면 한 7개 아시겠죠? 7개에서 8개 정도를 맞추면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2문항에서 3문항은 틀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문항을 난이도 상에서 틀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난이도 하에서 틀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난이도 하랑 중은 대부분 맞추고 난이도 상이 일반적으로 한 3개 정도 출제가 돼요. 자, 이 얘기를 또 제가 왜 드리냐면 자, 출제할 때 난이도를 정해줘요. 3대 4대 3 정도로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상 3개, 중 4개, 하 3개. 그렇다면 하랑 중이 7 정도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것만 다 맞춰도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 응용수리, 응용계산 문제는 난이도 하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모듈형으로서 수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수출이가 뭐냐? 자, 앞에 보시는 그대로예요.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때 이 숫자의 규칙을 가지고 찾아서 여러분들이 다음 걸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형은 굉장히 다양해요. 실제 이제 얘는 제가 굉장히 간단한 걸로 들고 왔고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자,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규칙을 찾아서 그 규칙을 찾아서 걔를 그 추론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를 거의 숫자 노름이죠. 그럼 이제 또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수학을 못해요.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수출이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요, 여러분들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자, 왜냐면 자, 규칙을 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규칙이요. 처음에 1 차이 나고 2 차이 나고 3 차이 나고 4 차이 나고 5 차이 나요. 차이들이 1, 2, 3, 4, 5, 6, 7 이렇게 늘어나겠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었다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차이들을 보는데 차이들이 규칙을 가지는 규칙이 있네. 맞죠? 자, 혹은 차이들이 보니까 홀수항은 3씩 커지고 그러니까 홀수항이라는 게 1은 첫 번째 항, 2는 두 번째 항, 4는 세 번째 항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홀수항은 3씩 커지고 짝수항은 5씩 곱해지네. 자, 이런 식으로 홀수항과 짝수항의 규칙이 따로 있는 문제도 있구나 하고 이제 머릿속에 경우의 수가 생겨요. 하나 풀고 나면. 자, 즉 이쪽은 수출이는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유형을 풀어서 머릿속에 경우의 수를 남기는 게 최고가 돼요. 딴 게 아니라.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출의 문항을 여러 가지 풀 때
분명히 풀어보는 건요. 머릿속에 경우의 수가 세팅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그냥 많이 풀라는 게 아니라 다 틀려도 좋아요. 아시겠죠? 다양한 규칙을 많이 접해 보시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수출이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양한 규칙에 한번 맞닥뜨려 보세요. 수출이는 딴 게 아니라. 자, 그다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엔 기초 통계 능력. 자, 수리 능력에서도 기초 통계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뭐 이런 도수 분표표 같은 자료 표가 나오기도 하고요. 자, 혹은 자, 이 표가 나온다는 것 지금 얘는 표라기보다는 비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율. 그죠? 자, 비율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기초 통계에서는 이런 비율뿐만 아니라 뭐 경우의 수 확률도 있고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확률, 비율이 확률이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최빈값. 자, 평균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근데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표준 편차는 자, 제가 써놨죠. 여러분들 뭐 화면 캡처를 하셔도 되고요. 뭐 사진을 찍으셔도 돼요. 요 네 가지는요. 이 기초 통계 능력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요. 저도 출제를 많이 했고 자주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평균이나 표준 편차나 중앙값이나 최빈값. 자, 이런 게 있는데 뭐 표준 편차는 뭐 옆에 예를 제가 예도 드러났죠. 1, 2, 3, 4, 5가 있으면 첫 번째 평균을 구해요. 그죠? 두 번째 편차를 구해요. 자, 근데 편차는 평균과 자료의 차이예요. 그럼 뭐 음수가 나오기도 하죠. 자, 근데 세 번째 평균을 제곱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음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자, 제곱을 해서 더한 뒤에 5개니까 이 5로 나눠줘요. 아시겠죠?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고 나면 이 분산에 그러니까 제곱을 해줬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주면 자, 얘가 표준 편차가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표준 편차의 의미 정도도 아셔야겠죠? 표준 편차의 의미는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건 분산이 크죠. 분산이 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 클 거고요. 편차 제곱이 평균이 크다라는 건 편차가 크겠죠. 자, 편차가 크다라는 건 평균과 차이들이 많이 나니까 점수들이 많이 흩어져 있을 거고요. 표준 편차가 낮다라는 건 평균이랑 많이 붙어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앙값이랑 최빈값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앙값은 중앙에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제가 지금 홀수, 자, 그러니까 두 개의 예가 있어요. 1, 3, 11, 12. 자, 얘는 뭐냐면 자료가 홀수계예요. 자, 자료가 홀수계일 때는 중앙값은 정말 정중앙에 있는 15가 돼요. 자, 그리고 자료가 짝수계예요. 아래 거는. 자, 자료 짝수계는 16과 20의 평균이 돼요. 즉, 이 중앙값은 18이 되겠죠. 18. 자, 그리고 최빈값 같은 경우에는 자료들이 있을 때 빈도수가 가장 높은 거. 자, 보시면 40이 제일 많죠. 네, 그게 최빈값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초 통계 능력도 이런 이론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모듈형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리 능력은 어떻게 보면 모듈형이라고 해서 암기해야 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죠? 아까 같은 응용 계산 문제, 그죠? 중학교 때 배웠던 방정식류의 문제, 혹은 보시는 이런 기초 통계 능력에 나오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은 수리에서 자료 해석, 그죠? 꽃이죠, 꽃. 수리의 꽃이에요. 이 자료 해석은 NCS 직업 기초 능력뿐만 아니라 아까 PSAT 그리고 여러분들 뭐 사기업들, 대기업들 직무적성 검사 있죠, 맞죠? 거기에도 나오는 게 이 자료 해석이에요. 심지어 이 자료 해석은요 문제 해결에서도 출제가 돼요.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수리 능력에서 나오는 자료 해석은 자료를 분석을 해요. 자, 자료를 분석을 한다라는 건 자료를 비교하고 혹은 자료를 계산하는 유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자, 반면에 문제 해결에서 나오는 자료 해석은요. 자료를 뭐 계산하고 하는 것보다는요.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원인을 찾거나 혹은 그 자료에 대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료 해석은 이번에 자료 해석이 많이 나왔는데요. 수리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 해결이 별로 안 나왔네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이랑 섞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은 자료 해석으로 내는데 자, 문제 해결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원인이나 결과를 찾는 형태. 아시겠죠? 자, 반면에 수리에서 나오는 자료 해석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자료를 비교하거나 자료를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요. 자, 그리고 뭐 데이터를 보시면 당연히 표나 그래프, 수치가 나와 있겠죠. 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비교하거나 계산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방금처럼 자료 비교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료 계산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자, 근데 자,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자릿수의 문제가 생겨요. 자, 지금 이 문제만 간단하게 보시면 자, 지금 A랑 B를 구해야 돼요, 저희는. 그래서 그 둘의 차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A는 보시면 시장 점도키와 시장 점유율이 35.9%고요. 전체가 얼마냐면 11만 4,894예요. 즉 A에 들어가야 되는 건 11만 4,894 곱하기 0.359가 되고요. B에 들어가야 되는 건 11만 4,894 곱하기 0.099가 돼요. 근데 얘를 우리가 뭐 계산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어떤 걸 해줘야 돼요? 네, 근사라는 것도 해주셔야 돼요. 즉 0.359는 0.36 정도, 0.099는 0.1, 그리고 11만 4,894는 11만 5천.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근사하는 연습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근사 별거 아닌데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0.359를 제가 0.36으로 지금 근사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오차가 얼마 정도 생겨요, 여러분들? 0.001인가요? 아니죠. 오차, 실제 오차는. 0.359를 0.36으로 바꾸면 실제 오차는 0.001 곱하기 11만 4,894가 오차가 돼요. 즉, 둘을 곱하면요. 114, 115 정도가 나와요. 내가 0.001을 올렸을 뿐인데 오차가 110 얼마가 나는 거예요, 실제. 근데 내가 0.359 대신에 근사를 솔직히 0.4 정도 쓰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죠? 계산하기가 간단하니까. 근데 내가 0.4를 쓰면 오차는 몇 천 나버리는 거예요. 0.001을 올렸는데도 100대인데 그저 0.01만 올려도 1000대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자료 해석에서도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그 근사를 써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다. 그리고 근사를 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실제 뭐 얘는 뭐 0.26 곱하기 11만 5천을 해주면 되는데 뭐 그런 뭐 학교에서 그런 특강 같은 거 들어보시면 이제 이런 애들을 좀 어떻게 계산을 빠르게 하는지 뭐 이런 팁들도 실제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뭐 저희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요. 막 그런 팁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리 능력 일단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요. 질문 또 하나 있는데 하나 받으면서 해볼까요? 혹시 공급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암기인가요? 이해인가요? 아까 전에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난이도 뭐 난이도는 기업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그죠? 출제하는 곳에서 어떻게 뭐 내달라고 의뢰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졸과 대졸은 좀 차이가 나겠죠. 맞죠? 난이도가 차이가 날 거고요. 아까 준비하는 건 이거 아까 전에 물어보신 다른 분이시네요. 요번에. 그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취업팀에서 진행하는 NCS 특강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세요. 굳이 무조건 결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굳이 돈을 무조건 쓰는 것보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잖아요. 학교에서 개설하는 그런 특강들이 꼭 있어요. 제가 대학을 여기저기 강의를 하는데 아시겠죠? 있어요. 아시겠죠? 방학 때쯤 되면 꼭 생기거나 학기 중이나 꼭 생기니까 평소에 학교 취업팀에 그런데 계속 사이트를 들어가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 강의를 한 번 정도 듣고 혼자 하셔도 충분해요. 아시겠죠? 인강 해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인강 한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피셋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기본서 가지고 공부 그 이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 피셋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은데 또 돈 주고 사야겠죠라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수능 있죠, 우리 수능 문제를 뽑을 수 있는 건 아시죠? 그죠? 교육과정 평가원 이런 데 사이트를 가면 뽑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PSAT 기출 문제도요. 여러분들 다 사이트 가서 뽑을 수가 있어요. 직접 들어가셔서. 아시겠죠?
들어가시면 문항 문제집 뽑을 수 있고요. 정답까지도 알 수 있어요. 단점은 뭐다? 해설은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뭐 어차피 문제집 사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자 이거는 뭐 그냥 저는 이렇게 해본 적이 있지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비슷한 문제를 풀었는데 도저히 하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뭐 좀 큰 대형 서점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PSAT 몇 개년 기출문제집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집을 탁 봤는데 다행히도 비닐이 안 싸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넘겨봤어요. 넘기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문제가 여기 있네. 그리고 뒤에 보니까 해설이 있네. 하고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저는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저는 꼭 무조건 돈을 드리라라는 것보다는 돈을 안 드리고도 이만큼 해결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자, 이제는 문제 해결 능력 얘기해 볼게요. 자, 문제 해결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 것처럼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문제 상황이 나오죠. 그죠? 자, 이런 문제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주고 그 상황 안에서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은 뭐 학생들이 어렵다, 뭐 쉽다라고 가끔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 문제들이 지금처럼 이런 뭐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걸 고르시오. 아시겠죠? 어떤 자료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이끌거나 하면 괜찮아요. 자, 근데 자, 이런 식의 문제 상황들도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나 이런 데 나왔던 거죠. 그죠? 거기에 나왔던 언어 추리 퀴즈 유형이에요. 그래서 자, 누구가 어디를 가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그때 뭐 배치할 수 있는 조합은 무엇인가? 뭐 창상 참인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기가 가끔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문제를요, 여러분들 역시나 계속 뭐 새 문제집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에 나왔던 문제들이다. 그죠? 자, 거기에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고 난이도가 훨씬 좀 더 높거든요. 근데 그런 거 풀다 보면 훨씬 쉬울 거예요. 실제 시험은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런 식의 문제들도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 타입 정도가 있어요. 자, 요 문제 한번 볼게요. 그냥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보기만 하세요. 지금 피사 직원인 총 7명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MT를 가는데 숙소가 2개 마련되어 있어요. 자, 그때 숙소 배치를 할 때 3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에 배치될 수 있는 조합은 7명을 4명, 3명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풀 수가 없을 테니까 자,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런 도식화 작업을 해줘요. 자, 근데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배치만 하는 배열의 문제예요. 배열의 문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 배열의 문제는요. 이 도식화를 안 하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돼요. 자, 뭐냐면 여기 조건 보세요. 사장은 김대리와 같은 방을 쓰고자 해요. 자, 그럼 보기에 사장이 들어있다면 무조건 김대리는 들어있어야 되죠. 맞죠? 5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죠? 그리고 또 되는 거 있어요? 없네요. 일단 5번 지웠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부사장은 부장과 같은 방을 쓰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한마디로 부사장과 부장은 같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또 지워지죠.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배열만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언어 추리형 문제들도. 자, 반면에 다음 문제인데 얘 보시면 역시나 이번에 A, B, C, D, E, F, G 7명이고요. 2층짜리 주택에 살고 있는 두 가족의 구성원이고요. 자,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되어 있고 1층 4명, 2층 3명, 그리고 혈액형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래 조건이 참이고 A의 혈액형이 A형이라면 항상 참인 것은. 자, 이번 문제는 뭐냐면 가족을 4명, 3명 나누는 거 끝이 아니라요. 이번에는 혈액형까지 연결해야 되는 연결하기 문제가 돼요. 자, 아까 전에 문제는 배치만 하는 배열 문제. 자, 이번 문제는 배치에다가 연결까지 해야 되는, 그죠? 매칭을 해야 되는 연결하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목표는 합격이지 만점은 아니거든요. 이런 언어 추리 문제도 딱 보시고요. 연결하기냐 배열하기냐 요것만 딱 구분해도요. 내가 빨리 풀겠다, 천천히 오래 걸리겠다가 딱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구분할 수 있는 눈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단 제가 유형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시험 준비를 하실 때는 정말로 내가 배열학인지 연결학인지도 다 풀어보셔야 되지만 요걸 눈으로 가릴 수 있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걸 먼저 풀어야 될지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이런 문제들은 몇 분 내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 NCS 직업 기초 능력 문제는 대부분 한 1분 10초 아시겠죠? 1분 10초에서 15초 만에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대부분 만점은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75%선에 맞춰주시면 일반적으로 합격은 해요. 뭐 난이도가 너무 쉽다면 합격 컷은 올라갈 수는 있겠죠. 이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 해결에서도 여러분들이 자 모듈형 문제라고 하죠. 이론 아시겠죠? 그 매뉴얼에 나오는 자, 이 이론들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발생형 문제, 탐색형 문제, 설정형 문제 요 문제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출제됐어요. 요거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오늘 이 강의가 저기 홈페이지에 또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지금 뭐 다 못 적으셔도 다시 보기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요 문제의 종류 요거 잘 나오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종류를 가지고 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바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자, 1번 보기에 보시면 K 부장이 말한 문제는 입이 일어나 버린 발생형 문제이다. 자,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요. 이러한 이론을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시겠죠? 그리고 수학 분석. 여러분 수학 분석도 굉장히 많이 출제됐거든요. 수학 분석도 외우는 게 아니죠. 내부 환경의 강점과 약점이 있고 기회와 위협이 있는데 걔를 갖고 SO 전략이냐 W 전략이냐 자, 요걸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수학 분석을 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가지고 이해되시겠죠? 이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이 이론이 뭐 3C 분석, STP, 4P 전략 아까 수학 분석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해를 하고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지문에다 주고 문제를 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가 수월하게 쭉쭉쭉 풀리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문제의 종류 그리고 3C, STP, 4P 수학 분석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뭔지 꼭 이해를 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문제가 풀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자원관리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이제 자원관리는 세 가지에 비해서는 출제 비중은 조금 낮다고 했죠. 자, 자원관리는 시간이나 예산이나 물적이나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건데 자 보세요. 시간, 숫자, 예산 뭐예요? 돈, 숫자, 물적 자원 뭐예요? 재료 및 시설 자원, 현황 같은 걸 역시나 수치로 많이 나타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원관리 능력은 약간 계산형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마라톤 코스를 하는데 거기에 테이블 대여비도 나오고 음료 협찬 비용 이런 것들도 나오죠. 맞죠? 그리고는 문제를 보면은 테이블 설치 비용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약간은 수리 능력 같기도 해요. 계산형이 나오니까. 하지만 이 문제 상황은 시간이나 예산이나 물적이나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상황 안에서 문항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자, 이런 상황은 자원관리 사항이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계산이 나올 수는 있어요. 실제 문제 해결에서도 가끔 계산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관점을 그런 거죠. 이 문제 출제자의 관점은 이 상황을 세팅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계산에 치중을 했다라면 수리로 내도 솔직하게 문제는 없죠. 그래서 뭐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자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들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해가는 자 자원관리는 문제 상황 안에서 그거예요. 문제 해결 플러스 수리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딴 게 아니라.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과 수리를 합쳐놓은 게 자원관리다. 근데 그 상황이 시간이나 예산이나 물적이나 인적 자원관리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요. 오히려 학생들이요. 여기 자원관리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 자원관리는 이런 식으로 썩다 보니까 문항이 길 때가 많아요. 막 세트형으로 뭐 지문 한마디로 자료가 하나 있고 두 문항, 세 문항짜리로 세트형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학생들이 되려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도 가끔 덜어 있어요, 실제. 그래서 자원관리도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역시나 지금 이 문제도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영화제 개막식에 간다. 자, 교통편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교통편으로 적절한 것은 아시겠죠? 한마디로 교통편을 이용한다는 자체가 경우의 수 따져야 될 거고 계산이 들어가야 된다. 걔를 의미하고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원관리 역시 모듈형이 있겠죠. 그 모듈형은 바로 이런 이론이 돼요. 자, 뭐 자주 출제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직접 비용, 간접 비용 아시겠죠? 이 비용에 대해서 많이 출제를 해요. 역시나 얘를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직접 비용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거고 간접 비용은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거. 그게 간접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역시나 여러분 달달달 외우는 건 아니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얘도 그리고 효과적인 물적 자원 관리 과정 보이시죠? 1단계, 2단계, 3단계 회전 대응 보관의 법칙 얘네들도 자주 출제가 됐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긴급한 일, 긴급하지 않은 일 구분하는 거 있어요. 그 이론까지도 좀 준비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원관리까지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직업기초능력 총 10가지 능력이 있었죠. 그죠? 그 중에서 메인은 3가지. 의사, 수리, 문제. 근데 하나 더 추가해서 자원관리. 그리고 나머지 6가지 능력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필기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필기를 딱 합격하고 나면 이제 몇 배수? 2에서 3배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제 면접 해볼 만 하시겠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필기 시험까지 딱 치고 나서 합격하고 나면요. 한 90% 이상은 제로 베이스예요. 아시겠죠? 이제 면접을 잘 보면 합격하는 거지. 필기 전형 점수가 들어가는 것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많이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제 면접은요. 역시나 NCS 기반의 면접 전형이죠.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면접을 하면 뭘 떠올려요? 자기소개서 기반의 인성 면접. 다대다, 다대일.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NCS 기반의 면접 전형은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던 사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던 면접 전형을 많이 도입을 해줬어요. 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그죠? 구조화된 면접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경험 면접, 상황 면접, 뭐 PT 면접, 토론 면접. 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토론 면접은 좀 자제하고는 있어요. 그죠? 자, 하지만 면접들이 그 NCS 직업기초 그러니까 NCS 매뉴얼도 있거든요. 면접 매뉴얼도.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질문 한 명한테 그러니까 세 명한테 다른 질문을 하기보다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요. 동일한 질문을 조금 해줘요. 아시겠죠? 자, 거기뿐만 아니라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서 굉장히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뭐 우리가 정말 자기소개서 기반의 인성 면접만 잘 준비를 했다라면 합격을 한 반면에 이제는 좀 다양하게 면접 전형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NCS 기반의 서류 필기 면접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혹시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뭐 질문 더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들. 자, 없으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퀴즈고요, 여러분들. 요 퀴즈를 올려주시는 분들, 맞추시는 분들은 그저 작은 기프티콘이 하나씩 발송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문제를 먼저 내볼게요, 여러분들. 자, NCS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3가지 능력은 자, 뭘까요?인데 이 3가지 중에서도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NCS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3가지 능력은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땡땡 능력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걸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돼요. 그죠? 강의만 열심히 들었다면 하실 수는 있겠죠? 맞죠? 그래서 퀴즈 정답 좀 많이 맞춰주시고요, 여러분들. 뭐 도움이 오늘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의 뭐 저희 프로블럼이 생기다 보니까
약간 뭐 좀 딜레이는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뭐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죠, 여러분들. 뭐 이런 강의 한 번 들어가지고는 준비하는데 뭐 원래 준비를 하셨던 분이라면 뭐 도움은 되실 수는 있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뭐 학교나 이런 데서 혹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이런 NCS 특강을 한번 좀 긴 게 있으면 꼭 들어보세요. 그걸 들어보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수월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방금 제가 퀴즈 내드린 거 있죠? 자, 그거는 여기 채팅창에 그냥 쓰시는 건 아니고요.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 주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에 보시면 깜짝 퀴즈 점수 링크라고 해서 있을 거거든요. 더보기 누르시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써주셔야지. 자, 지금 채팅창에 이 정답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쓰긴 쓰셨는데, 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여러분들 작지만 그죠? 조그마한 선물도 제공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들으셨다면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뭐 2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뭐 질문 더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꼭 열심히 하셔서 이 어려운 시국 꼭 이겨 잘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지금까지 유성민 컨설턴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